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국어 본심 개론편 4강 비문학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도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강의 영상입니다. 비문학 지문 읽는 법과 관련한 영상은 아마도 3부, 그러니까 3개 영상으로 나뉘어서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이제 1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 읽기를 들어가기 전에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과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문단 정리하는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뭐 핵심 문장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잡은 핵심 문장이 글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또 각 문단에서 세부적인 키워드들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요거를 이제 마지막 앞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그러니까 이제 일부 영상이 되겠죠. 개념을 좀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혹시 문학 지문 읽는 법과 관련한 강의 영상을 듣지 않고 곧장 바로 이제 비문학 지문 읽는 법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문학 지문 읽는 법을 좀 먼저 보고 이제 이번 강의로 넘어와 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물론 제가 최대한 이제 이번 강의 영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앞에 내용들을 환기하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는다는 것에 있어서 문학과 비문학은 서로 되게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지문 읽기의 레벨을 내가 되게 착실하게 올려가고 싶다. 그렇다면 문학 지문 읽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짚어서 훈련을 해 주셔야 비문학 읽기도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웬만하면 앞에 문학 지문 읽는 방법과 관련한 영상을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비문학 지문 읽는 법을 따라와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잔소리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지문 읽는 법 좀 환기를 하면서 갑시다. 어쨌든 글 읽기를 잘하려면 뭘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죠? 글 속에 있는 흐름을 관찰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문학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관련된 흐름이 존재할 겁니다. 비문학이라는 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흐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문학이라는 글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비문학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진 글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까? 간단하죠, 이거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한 글의 종류고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인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글자로 논리라고 합니다. 비문학은 논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논리의 흐름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글의 구조랑 연결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비문학에는 논리의 흐름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잘 읽기 위해서는 논리의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관찰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흐름이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흐름을 구성하는 뭐가 있다? 단위가 있을 거고요. 그 단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문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연결되는 게, 지난 그 문학 지문 읽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연결이 되는구나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그렇죠? 문학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존재했고,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는 단위가 장면이었고, 그리고 장면을 단위로 문학의 문제와 선지가 출제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읽기, 문학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장면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의 흐름이 비문학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논리의 흐름을 구성하는 단위가 문단이기 때문에 비문학과 관련된 문제는 문단을 단위로 출제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쩍 눈으로만 보셔도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터인데 수능 기출 비문학 지문들을 쭉 한번 펴서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문단의 개수에 따라서 관련된 문제의 개수가 결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제가 이제 항상 제 첫 수업으로 진행하는 수능 기출이 2018학년도 수능 기출인데 비문학입니다.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문단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개입니다. 되게 짧죠? 이거는 문제로 나오는 게 좀 아무튼 5개입니다. 문제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4개 나옵니다. 그렇죠? 문단이 5개 나오는데 문제가 몇 개 나온다? 4개 나옵니다. 그렇죠? 거의 1대1로 대응이 되는 걸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오버슈팅 지문입니다. 문단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5. 문단이 5개거든요. 문제 몇 개 나올까요? 6개 나옵니다. 그렇죠? 또 마지막 지문도 하나 볼까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지문이고요. 문단이 하나, 둘, 셋, 그리고 4개. 문제 몇 개 나올까요? 하하하. 5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대응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문학이 문학보다 문제풀이가 쉬워지는 거예요. 의심이 되시면, 선생님 2018학년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의심이 되시면 가장 최근 수능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작년 수능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똑같습니다. 자, 문단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3개죠? 문제 몇 개 나올까요? 3개 나옵니다. 또 볼까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경마식 보도와 관련된 지문이죠. 하나, 둘, 그리고 셋, 4개네요. 문제 몇 개 나올까요? 4개 나오겠죠. 4개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볼까요? 데이터와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하나, 둘. 솔직히 이거 문제 안 나오겠죠? 뭐 그래도 하나 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5개네요. 문제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거의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자, 가나 지문입니다. 이게 아마 유학과 관련된 지문이었을 텐데, 그쵸? 유학과 도교의 관계와 관련된 지문인데, 한번 보실까요? 가나 그냥 연결해서 문단 개수 확인을 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 6, 그리고 7, 8. 문단 8개 나오네요. 근데 이제 도중에 보시면 좀 되게 짧은 문단이 몇 개 있으니까, 그럼 고려하더라도 몇 개 나옵니까? 6개 나오네요. 그렇죠? 가와 나에서 쓰잘데기 없는 문단 하나씩 날렸다라고 치면 한 6개 나온다고 볼 수 있을 텐데 1대1로 대응이 되시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단의 개수에 따라서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 문제가 훨씬 더 풀기 쉽다는 이유가 뭐냐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장면이 나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품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문학은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장면이 한눈에 안 나뉘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슥 겉으로만 봤을 때 장면이 정확하게 잘 안 나뉩니다. 그리고 뭐, 시 같은 경우에는 연이 잘 안 나뉘어져 있거나, 그리고 산문 같은 경우에는 문단 단위로 장면이 나뉘는 게 아니라 문단의 중간에서 장면을 나눠야 이런 흐름과 패턴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일일이 여러분들이 품을 들여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문학을. 그래야 안정적으로 만점이나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비문학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단이 깔끔하게 잘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슬쩍 보면 그 단위로 문제가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학을 어렵게 느끼고 비문학을 쉽게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학은 일일이 품을 들여서 확인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비문학은 그냥 큰 틀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렇게 패턴도 좀 명료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단 정리를 잘하면 사실은 끝납니다. 뭐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문단 정리만 잘하면 돼요. 깔끔하죠? 물론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선생님, 문단 1대1로 대응된다고 하는데 문제 풀다 보면은 문단 두세 개의 문단이 연계돼가지고 문제가 하나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각 문단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 엮어서 문제 낼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 공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렇죠? 근데 덧셈에 대한 기본 공식을 생각을 했을 때 항상 1 더하기 1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다르게 해서 나오기도 하고 응용이 돼서 뭐 1 더하기 1만 나오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응용이 되겠죠. 응용을 확인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실전 들어가서 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과 공식을 확인을 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기본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사실은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편해지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되게 중구난방으로 지문을 뒤지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1대1로 대응돼서 문제 나오는 게 기본이다. 라는 이 개념만 잘 잡혀 있어도, 내가 어느 문단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지, 이게 정리가 될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부담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요 기본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다. 세부적인 거는 이제 제가 또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요 정도만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비문학을 잘하고 싶으시다. 비문학 문제를 잘 풀고 싶다. 그럼 문단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문단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간단하게 오늘 띄워드리긴 했는데 2가지 있습니다. 뭘 정리하면 되느냐? 핵심 문장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째는 각 문단의 키워드를 잡는 거를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거를 지금 바로 들어가진 않을 거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작업을 좀 같이 합시다. 뭐냐?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고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먼저 해결을 해두고 요거를 이제 해야 조금 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럼 백그라운드 세팅을 좀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세팅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해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접근을 하면서 항상 이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가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계속 이런 문제에 부딪히냐면
여러분들이 이해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잡고 계시다 보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이 뭐라고 할까요? 틀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도 이해를 못한다라고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정신적인 한계를 그어놓는 거죠.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를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A를 깊이 파고들어서 그렇죠? 무언가 특별한 것을 깨닫는 것. 이거를 A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접근이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접근이 통하는 때가 있고 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통하는 때는 이 A라는 친구가 굉장히 단순한 친구일 때, 초등적인 수준의 친구일 때 여러분들이 깊이 파고들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방에 끝이 나죠. 그런데 이 A라는 친구가 단순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가고 좀 더 복잡한 친구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파고들어서 한 번에 끝장을 보는 거는 사실상 어떻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A라는 존재가 단순하고 초동적인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하고 레벨이 높은 친구들일 때는 한 방에 끝을 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A 옆에 누군가를 붙여줄 겁니다. 항상. 그럴 때 옆에 붙은 이 B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좀 확인을 해서 뭐라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 요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이세요? A와 B 사이에 요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 관계를 확인하면 관계를 확인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A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비유를 들자면,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으로는 A랑 친해지고 싶다, A를 알고 싶다, A를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A랑 오랜 시간을 보내죠. 같이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죠? 대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A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알게 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다가 종래에는 뭐가 됩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A를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쵸. 그런데 A라는 친구가 계속 여기에 있는 친구가 아니야. A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A랑 대화할 시간도 부족하고 같이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고 같이 놀 시간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친구에 대해서 알려면 그냥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친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A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짓으로, 그쵸? 눈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둘 사이의 관계와 차이점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그럼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A는 B보다 키가 크네. 이런 걸 눈으로만 봐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뭐도 있겠습니까? A는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B는 팔을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런 거. 이런 차이들이 눈으로 하나씩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어때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 눈으로 계속 보면서 확인을 하고 비교를 하고 차이를 쌓아가다 보면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종래에는 여러분들이 A와 오랜 시간 하면서 알게 되는 형태랑 여러분들이 눈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확인하는 형태가 어때요? 유사해지는 때가 오겠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도 A에 대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한 방에 끝을 내는 방식. 그런데 이 A라는 대상이 되게 단순하고 초등적인 수준의 친구들이라면 한 방에 끝을 낼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제약이 붙어 있고 좀 더 복잡하고 이런 친구라면 한 방에 끝을 낼 수가 없어요. 한 방에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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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아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겠어요? 대부분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해 개념은 한 방에 끝을 내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인 거지. 근데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그렇죠? 공부에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약이는 종종 나올 거예요, 뒤에서도. 제가 그래서 지금은 당장 막 크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뭔가 접근을 바꿔야겠구나 정도만 느끼시더라도 충분히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개념이 좀 어렵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만 좀 정확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금 더 다른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퍼즐 조각이 2개짜리 퍼즐 조각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퍼즐 하나만 깊게 파고들어도 그쵸? 뭐가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500피스,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퍼즐 하나만 붙들고 애를 쓰면 퍼즐이 맞춰집니까?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뭔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로 올라오고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국어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초등적인 수준의 친구들을 이해하고 접근을 할 때는 그렇죠. 한 방에 끝이 나는 거지. 한 방에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수준이 높아지고 복잡해지면서 한 방에 불가능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쌓는 것만으로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씩 쌓는 게 이해가 아니다. 그 과정이 이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으면 해도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혹은 그냥 주저앉게 되거나 멘탈이 부서지거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해 개념을 좀 새롭게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 개념을 어떻게 바꿔주면 좋겠다? 관계를 확인하는. 이것만으로도 뭐다? 이해하는 거다. 하나씩 쌓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결국에는 관계라는 거는요. 일정한 패턴으로 정리가 됩니다. 패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패턴이란 건 뭐냐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공통점과 혹은 공유하고 있는 지점을 보는 거고요.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차이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정리해내는 것, 이게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패턴을 내기 위해서 정리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는 건 공통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요거를 정리해내는 방식으로 하나씩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이 좋아지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꺼번에 한 번에 정리해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처음부터 이게 가능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다 훈련을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인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경험을 쌓아서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저는 이제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제일 먼저 공통점을 찾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이점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패턴을 어느 정도 정리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차이점 먼저 보면 안 돼요? 뭐 상관없어요. 차이점 먼저 보고 공통점을 잡아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패턴을 잡아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차이점을 먼저 잡게 되면 공통점을 찾는 게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때가 많더라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이점이라는 게 워낙 자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통점을 잡는 게 좀 어렵게 흘러가는 그런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통점을 먼저 잡고 차이점을 잡는 방식으로 관계를 쌓아가서 패턴을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족일 수도 있습니다만, 패턴을 잡는다는 거는 사실은 공부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요 이야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상담 영상을 찍을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와 관련해서. 아무튼 그래서 패턴을 잡는 방식으로 관계를 하나씩 쌓아가셔야 된다. 요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좋고, 패턴이라는 게 사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비문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대입 입시 수준의 비문학 지문에서는 복잡한 패턴을 사실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패턴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나오는데, 그 간단한 패턴을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방식으로 나올 거냐? 간단하게 퍼즐 게임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정말로. A라는 친구가 나오면 이 친구와 합쳐질 수 있는 친구는 이렇게 생긴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합쳐질 수 있다는 거를 본문에서 보여줄 겁니다. 보여주면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보시면 좋겠다. 이번 강의는 어쨌든 이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퍼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답을 찾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관계는 퍼즐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이게 큰 퍼즐과 작은 퍼즐이 있습니다. 큰 퍼즐은 핵심 문장과 관련이 있고요. 핵심 문장과 관련이 있고, 핵심 문장은 뭐랑 연결이 되느냐? 글의 구조랑 연결이 됩니다. 이게 또 패턴이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작은 퍼즐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와 관련이 있고요. 이거는 문단을 구성하는 논리 퍼즐, 논리 블럭과도 관련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문제풀이에서 이제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깔끔하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는 관계를 잡는 거고, 관계는 결국에는 패턴을 잡는 거로 연결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패턴을 잡는 거랑 연결이 되는데, 이 패턴이라는 게 비문학 문제 실전에서는 단순한 퍼즐 게임으로 연계가 된다. 그러니까 큰 퍼즐과 작은 퍼즐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장. 세 번째에서는 이제
오픈북 테스트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해를 한다라고 할 때 머릿속에 뭔가 지식이 쌓여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 첫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영역이라는 시험의 본질적인 목적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비문학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생판 처음 보는 주제의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던져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그 자리에서 봐가지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아가고 막 배경 지식이 막 되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기존에 다른 과목 공부하듯이 그런 걸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냥 자료를 검색하고 찾아낸다. 요런 마인드셋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출제자의 의도와 이 방향성, 이 시험의 방향성에 더 합당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이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당연해요. 왜? 이게 21세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쌓는 거? 의미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지식은요, 대부분의 지식은 이미 이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지식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정확하게 검색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검색한 정보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나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변형해내는 것, 조합해서 변형해내는 것. 이 능력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검색하고 조합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겠죠.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걸 쌓기 위해서 그런 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활동을 하다 보니까 쌓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뭔가를 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암기 과목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뭐 하는 거예요? 사고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뭔가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경 지식으로 뭔가를 한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비문학 수업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제별로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 주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구조 이야기하면서 핵심 문장 이야기하면서도 드릴 터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어떤 지식으로 대응을 하고 배경 지식으로 대응을 하고 막 지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뭔가가 깨달음이 와야 되고 아닙니다. 그냥 뭐만 정리해내면 되는 거예요. 퍼즐만 잘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패턴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는 그거를 어떻게 빨리 잘 찾아가서 문제를 푸는데 활용할 수만 있으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북 테스트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오픈북 테스트를 잘 보려면 뭘 하셔야 됩니까? 내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지문에 어디 있는지 판단이 빨리 돼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정리 정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 정도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뭘 만드는 것으로? 매핑을 하는 거죠. 인덱스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쵸? 책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인덱스가 다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거 목차라고 하죠. 맨 처음 본 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문학을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인덱스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특히 교과서 같은 거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앞에 목차 딱 펴놓고, 그쵸? 목차 보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딱 꺼내가지고 환기 쫙쫙쫙 하면은 몇 분 안에 책 한 권이 끝나거든요. 사실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지면서 아닙니다. 그냥
목차만 쭉 펴놓고 쭉쭉쭉쭉 보면서 정리하는 거.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비문학 읽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방향성들이 그쵸? 잘 잡히면은 아마도 다른 글을 읽으실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옵시다. 계속 딴 길로 빠지는데 요 정도 하면 정리가 얼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문학 읽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백그라운드는 요 세 가지 정도. 요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뭘 새롭게 해야 된다? 이해의 개념을 좀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한 방에 끝내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관계를 쌓아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일단은 바탕에 까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뭔가 특별한 깨달음이 없어도 내가 A와 B 사이에 관계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면, 정리해 나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뭐하고 있는 거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이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걸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관계를 하나하나 쌓다 보면 결국엔 뭘 볼 수 있을 거다? 패턴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패턴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패턴이라는 거는 공유하고 있는 지점과 차이점을, 그쵸? 공유점, 공통점과 공유하고 있는 지점, 그 차이점을 차례대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다 보면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패턴을 잡는 방식으로 관계가 정리가 될 수 있고, 실전에서는 아마도 간단한 퍼즐 게임 형식으로 이 패턴이 정리가 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쵸? 간단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춘다 생각하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큰 퍼즐은 글의 구조와 관련이 있고요. 작은 퍼즐은 각 문단의 논리 블록과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요거 하면서 다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즐로 잘 정리를 했다면 이제 뭘 하면 되는 거겠어요? 글 전체를 잘 정리를 해서 매핑을 해서 내가 어디를 찾아가면 될지를 잘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덱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비문학이 이제 아주 스무스하게 다 해결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한다? 핵심 문장과 키워드 정리하는 방식으로 실전에서 구현을 해내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바탕을 잡았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 핵심 문장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글의 구조랑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큰 퍼즐이죠. 큰 퍼즐이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일부 이야기가 마무리 됐다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말씀을 남겨주시면 좋겠고, 좀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영상 설명란에 제 상담 카톡방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